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그리고 권상희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피겠습니다. 프레스콕입니다. 현재 질병관리 총책임자로서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가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무수히 많은 언론과 증거가 현재 코로나의 급증세는 7월 중순부터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의 혼선과 실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 방역 실패에 의혹을 가진 국민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 본부장이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해야 하고 있다. 네,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이른바 코로나19 확진자 조작과 관련된 단호한 조치 발언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자신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측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심지어 정은경 본부장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고 경고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애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8.15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걸로 지금 역학조사의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것은 전부 왜 우리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느냐. 이거는 장애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지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집회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도 이 정치적 고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하고 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대상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집권 여당이라는 겁니다. 중국에 내 입국을 허용한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왜 우리 사랑제일교회에게 이런 대처를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불성설인데 그렇다면요.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몇백 명 이렇게 나가는 누적 확진자 수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제가 이것이 100%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방역은 어떠한 그런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를 조금 하거나 조정하는 거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로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사랑제일교회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방역에 실패한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을 돌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그러니까 지금 강현재 변호사 측, 그러니까 지금 사랑제일교회 쪽 변호인단인 강현재 변호사가 지금 100% 조작이고 거짓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화살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정은경 본부장이 어제 반박을 했고 다시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또 재반박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핑퐁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강현재 변호사가 이야기한 지금 정부가 100% 거짓이고 뭐 기만이다. 예.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라는 건 100%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와 크게 상관이 없는 환자들까지 마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분류를 했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예.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조작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가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좋았던 게 예. 정부가 인위적으로 검사를 조금 하고 그런 어떤 인위적으로 조금 통제를 해서 예. 검사를 조금 하면 당연히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검사 수를 조작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은경 본부장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절대로 환자 수를 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왜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만 집중적으로 방역당국이 검사를 받으라고 하느냐. 왜 우리들만 전부 확진자로 만드냐. 이건 전부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박을 좀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핑퐁 형식으로 양측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윤경호 의원님,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자꾸 음모론적인 시각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만 이 가해자 집단으로 보느냐, 왜 이게 문제 집단으로 보느냐.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정은경 본부장의 할도리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 방역 수칙 뭐 이런 것들은 예외가 있을 수 없잖아요. 성역이 있을 수 없고요. 예.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리 뭐 침이 튀어도 뭐 감염이 되지 않는다. 예. 심지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조차도 사실은 쉽게 허물어졌거든요. 전광훈 목사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가 아무리 항변을 하더라도 예. 객관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지표나 몇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보면 정부 당국, 방역 당국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지킵시다라고 얘기한 걸 묵묵히 지켰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비롯돼서 확진자들이 늘고 있으니 더 많은 감염을 막기 위해 신도 수, 또 연락처 이런 거 제출해달라고 예. 할 때도 사실 제대로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종교의 성역을 주장하면서 방역 당국에 어찌 보면 전면적인 지금 저항을 하는 셈인데 예. 글쎄요. 이게 이제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지금 정치 집단인 것처럼 저렇게 비춰지잖아요. 예. 정은경 본부장을 향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을 물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슨 의미일까? 뭐 예. 이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 끊임없는 사실은 이제 말꽃들이 잡기식의 이런 저항이라든지 예. 항변 이런 것들이 지금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참 예. 어렵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느꼈는데요. 저도 지금 방금 국민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주장하면서 쉽게 들먹이는 국민이라는 분들, 이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몇 분이나가 저분들의 논리와 주장에 동조를 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성명에는 또 정은경 본부장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제 그런 표현 문구는 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상을 우리로 하지 말고 빨리 이제 당국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제일교회 쪽에서는 또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례로 8.15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가 있던 그 시각에 민주노총이 그 옆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이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자신들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받아라 또 방역을 수칙을 지켜라 이런 요구를 안 하는지 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최은미 기자,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 뭐 실제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 8.15 집회 관련해서 이제 검사를 권고할 때 예. 정부가 이 사랑제일교회가 참여했던 그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예.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민노총이라든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냥 예. 공문을 보내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세요 정도로만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노총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는 지금 서울시가 모든 그 8.15 집회 광화문과 종각 일대에서 벌어진 모든 집회에 참가한 예. 사람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라. 만약에 제대로 받지 않으면 뭐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제 어떤 처벌이 제약이 가해질 예. 수 있다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을 어떻게 보면 좀 바꾼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장했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좀 이제 지침을 좀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설명해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와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은 이 참석자들 숫자라든지 아니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조금 좀 다른 양태를 보였거든요. 김태혁 그렇습니다. 기자. 어제 이제 정부에서 예. 얘기한 거는 이 종각의 민노총의 이 노동자 대회, 그러니까 기자회견 당시에서는 뭐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심지어 얼굴 가리개까지 쓰고 진행을 했고 거리도 뭐 이격을 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하고는 감염 위험도에서 다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광화문 집회는 감염 위험도가 높았고 이 종각의 이 기자회견은 감염 위험도가 낮았다 때문에 의무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다라는 게 어제 정부 입장이었고요. 예. 민노총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았고 정부의 그 강요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검사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최현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좀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참석자들의 어떤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광화문 집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긴 합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다 전수검 조사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조금 전에 이 사랑제일교회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보통 강현재 변호사가 주로 낭독을 하고 대리했잖아요. 이제 변호인단 대표하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럼 그 화면 보면서 왜 강현재 변호사가 빠졌을까? 강현재 변호사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사실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 주체는 이전의 기자회견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의 이 법정 대리를 하는 강현재 변호사가 한 거고요. 예. 오늘 오늘 기자회견을 한 주체는 이제 8.15 집회 범대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8.15 집회 범대위가 이 사랑제일교회 측과 묶어서 이 사랑제일교회 측 그리고 8.15 집회를 왜 전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모느냐라는 예. 뜻의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그래서 주체가 좀 다른 겁니다. 예. 강현재 변호사는 바빠요. 지금 뭐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또 뭐 고소장이나 법률 대리 형식으로 바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막은 좀 확인되는 대로 저희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건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면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거나 아니면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야 될 첫 번째 한마디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때도 그들이 그렇게 했듯이요. 근데 이분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신천지하고 같은 점이라면 뭐 명단 제출, 허위 예. 명단 제출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뭐 사과 표명 아직까지 없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비슷한데 양상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 대응 방식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명단이 노출될 경우에 예.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이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들었다면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앞서 이제 반정부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점이라고 하더라도 둘이 나타내고 있는 양상은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인 건 사과 표명도 사과 표명이지만 방역 당국을 안 믿으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며 어디 가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인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아닙니까? 종교 집단이고 종교 단체예요. 예. 근데 종교 단체로서 사회적인 책무는 지금 거의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데 방역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방역에서 전혀 도움 안 되는 게 정치라고. 예.
근데 지금 방역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정부 타진,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무증상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감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국민들로서 당연히 신뢰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판의 강도는 더욱더 거세질 거라는 걸 제발 지금이라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사과 표명에 이어서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탄압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요. 그날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또 신도들을 설득을 해서 빨리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또 자가격리를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당국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부터 이 신도들까지 이 동선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실은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최은미 기자, 정광훈 목사도 자가격리 상황에서 자신들 계속 특정 장소, 그러니까 이제 사랑제일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목사 사택에만 머물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택에 머물렀다고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했던 그 출연 기록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당시 모습 한번 직접 보시죠.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이런 말 하는데요. 네. 어제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이제 그 허가 해준 것도 취소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취소될 일이 아니고 일단 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하루만 애국하시면 영원한 그 자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루 귀찮다고 안 나오시면 수령님을 모시고 노선 살아야 될 세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하루만 가문광장으로 나와 주신다면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레입니다. 모레 토요일 날. 모레. 이 목사님 오시면 우리 회사 오시면 조금 불편하세요. 저희 스튜디오가 8층인데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하세요. 네, 그래도 여기 또 오셔서 고맙고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가 이 보수 유튜버인 정규재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이제 13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때는 이미 정광훈 목사가 보석 허가를 받으면서 자택에만 머물기로 이 법원에 약속을 하고 보석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 좀 드리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서울 성북구 153번 확진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각 그 구청에 보면 확진자들의 동선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153번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머물렀고 15일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16일에는 다시 자택에 머물렀고 17일에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병상에 이송이 됐다 이렇게 동선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방금 보신 그 방송이 바로 13일 날 보수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일부터 14일까지 사택에 있다고 했는데 13일 날 방송에 출연을 한 거죠. 그리고 저 방송을 했던 저 장소가 바로 성북구가 아니고 서울 종로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북구 사택에 머문 게 아니고 이동을 해서 그 종로구까지 이동을 해서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동선은 잘못 공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성북구청은 확진 판정 뒤에 바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역학조사를 했다. 그리고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택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 그대로 공개를 한 거다. 그러면서 추가 역학조사를 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게 17일,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게 15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잠복기를 고려하면 확진 판정 받기 한 2주 전부터의 동선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17일 확진 판정 받기 나흘 전인 13일 날 정규재 TV에 출연한 것이 본인 입으로 이제 이 진행자인 정규재 씨 입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석 허가 조건도 어긴 데다가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당국에 제대로 동선을 얘기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당국에 거짓말을 해서 혼선을 초래한 죄가 있는 거예요.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명백하게 법 위반이죠. 방역 관련 법에는 이 확진되기 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2주일 정도가 대개의 잠복기를 예. 감안해서잖아요. 그때 동선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장소에 하필 그때 갔다는 것 때문에 옮을 수 있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저분과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역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방역법에는 본인의 동선을 밝히는데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그리고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 해를 끼친 분들에 대해서 고발 내지는 뭐 조치가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지금 명백하게 방역법을 위반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 이 정광훈 목사가 이 정도이니까요. 그 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김태일 기자, 이 신도들을 중심으로 GPS를 꺼놔라. 그리고 방역 당국의 검사 조치에 응하지 말라. 이런 문자가 신도들 사이에 굉장히 돌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뭐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정광훈 목사도 자신의 동선을 정확히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대 김해 사는 사람이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전화기를 수시로 꺼놔가지고 이 동선 파악을 지금 당국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상에 걸렸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경남 200번 확진자로 분류된 20대 남성 얘기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을 했고요. 이후에 행적이 없습니다. 잠적을 한 거죠. 그리고 8일 날 잠적을 했는데 17일 날 서울에서 휴대전화 GPS 수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에 휴대전화를 꺼놓고 17일 날 다시 휴대전화를 서울에서 이제 킨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휴대전화를 끕니다. 그러다가 23일 새벽 부산역에서 다시 GPS 그 신호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보건당국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껐으니까 전화가 안 됐겠죠. 그리고 전화를 또 껐다 켰다 반복을 하면서 이 당국의 이 역학조사를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역당국이 이 남성을 상대로 이제 동선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서울과 부산, 김해를 오가면서 전화를 수시로 꺼놔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당국이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당국 입장에서 보면 소위 멘붕에 빠질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신도들 사이에서 GPS를 꺼나는 그것을 이제 봄소 20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20대는 이제 실천을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요.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렇게 동선을 속이거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전원 별도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감염병 예방법 위반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벌금 3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내면 내 책임은 다 끝난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수위를 높이든지 아니면 징역형으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처음 접한 거지만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오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실 법적인 조치가 약하다면 그게 면죄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가 300만 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벌금의 강도를 더 높이든지 아니면 징역형으로 하든지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조심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사랑제일교회만 하더라도 이 지금 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거는 종교적인 어떤 뭐 지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감염병은 사실 속도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속도를 놓치게 되면 얼마나 일파만파 퍼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3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방송할 때 이 아크릴판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없던 풍경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도를 높여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동선을 속이고 GPS 휴대전화를 꺼두는 일이 정광훈 목사와 이 20대 확진자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신도들이 또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일부 방송은 이미 정강훈 씨라고 해요. 목사라고 부르지 말자.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이분들을 이단으로 분류하자 이런 주장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개신교 8개 교단이 지금 참여하는 이단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제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전광훈 목사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이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났다. 이단 옹호자로 규정함이 옳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단 지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진보 성향의 개신교 원로들도 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전광훈을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전광훈과 그 추종자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을 스스로 포기한 사교 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 지금 곳곳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분류하고 또 목사 호칭을 뺏고 이런 문제는 뭐 저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 교계 내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뭐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신의 교리 섭리는 사랑, 박애, 진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또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지금 전광훈 목사의 행동은 전혀 사랑에 근접해 있지도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국민에 대한 박애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앵커가 얘기한 그런 훌륭한 가치들을 다 표방하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기독교 일부 세력들이 어찌 보면 이 반문재인 기치라고 해요. 기치를 내걸고 그게 마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보수 교단이든 아니면 진보 교단이든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의 이 확진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청와대 청원이었나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있었어요. 고백을 하는 듯한 글을 올린 분이 있다고 할 때 이럴 때 이미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뭐 어떤 연유로 대표가 됐는지 모르지만 대표를 맡았던 한기총이라는 대형 교회 집단의 모임에서도 진작 이런 입장이 나왔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라는 다른 전체의 종교 자체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지 않는 길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늦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별도 TF팀까지 꾸려서 이 동선 파악에 나서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고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동선에 혼선을 주거나 거짓 진술할 경우에는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벌금과 또 처벌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최민희 기자, 이것을 좀 우리 국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집단이 좀 알아들어라라는 식의 어떤 목적을 갖고 서울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이 송파구한 확진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상황극처럼 만들었는데요. 한편의 극인데 한번 직접 보시죠. 그거 다단계 불법인 거 몰랐어? 몰랐지. 거기 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노래도 신나게 하고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노래하고 허가도 안 받은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안 죽은 게 다행이네. 구상권 2억 그거 어떡할겨?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님 때문에 이 사람 직장, 제 직장, 그리고 광주, 제주도 사람들, 우리 규린이 유치원, 그 가족들, 그 선생님들 수천 명이 초토화 된 거예요.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 아휴,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휴대폰 추적 다 되는데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거랑 구상권 2억 어떻게 할 거냐고. 시골 선산이라도 내놔야 하나. 땅이 이렇게 쉽게 팔려. 일단 보험 다 예약하고 우리 김서방 차라도
집을 내놓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아버님의 사례로 나와 있는데 방문 판매 시설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광주와 제주도에 갔다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저기 이제 실제 사례긴 한데 실제로는 여성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50대 여성인데 이제 예.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바꾼 거고 나머지는 다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50대 여성 확진자의 사례인데 이걸 이제 남성으로 역할을 바꿔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광주와 제주에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 광주 지역과 제주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지금 뭐 초토화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정도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제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가격리자도 훨씬 더 늘어났고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시로부터 구상권 2억 2천만 원을 청구받아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라면서 이제 가족들이 제목 그대로 넋이 나간 모습으로 저렇게 가족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주인공만 이 아버지로 원래는 이제 50대 여성이었지만 이제 아버지로 실제 주인공만 바꾸고 나머지 스토리들은 다 그대로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이른바 소위 말하는 다단계 업체를 방문해서 거기를 또 초토화시켰고요. 제주까지도 갔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제가 뭐 방송에서 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화문 집회 참석하거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가운데 이렇게 동선을 어기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경각심을 심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 차원에서도 좀 자주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동선 추적하는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부터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영상은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도 모든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선 지금 속일 수 없는 시대라는 건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그 보건당국이 방역당국이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 할 경우에 뭐 지난번에 인천 학원 강사발 확진자 거짓말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구상권 청구가 꽤 돼요, 액수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 상당히 조금 2억 2천이면 전 재산이 거의 날아갈 그 정도의 규모예요. 꼭 반드시 저거 보시고 동선 파악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 동선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된 분들께서는. 구상권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정부가 또 지자체가 나서서 일단 치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들, 피해 비용들을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다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다 낫고 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 당신 내놓으시오.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게 구상권인데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도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할 거라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정광훈 목사는 뭐 수십억 원대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수백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낸다고 한다면 정광훈 목사 뭐 개인 재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재산으로 낼 리는 만무하고요. 어쨌든 교회 재산으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부동산이나 헌금 이런 것들을 보면 목사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이게 신도 각각이 권한을 갖는 공동 소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이 동의를 해야 교회 재산을 처분을 해서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신도들이 동의할 일은 만무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압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 신도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것도 좀 불가능하다라는 게 법조계 일각이에요. 따라서 이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이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데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한마디로. 피해는 수억, 수십억에 달할지 모르겠는데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